구블리의 정치 뽀개기. 아주 익숙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반대를 무릅쓰고 본인한테 얘기를 들어야 되겠죠? 맞습니다. 구블리의 정치 뽀개기 신동아 구자원 기자입니다. 신동아 정혜영 기자입니다. 오늘은 어떤 궁금증을 가지고 오셨나요? 네, 오늘 이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내정이 됐다라고 이제 기사가 나왔어요. 윤석열 당선인은 왜 한덕수를 지목했는지 궁금합니다. 한덕수 총리 좀 아세요? 아주 익숙한 이름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한 15년 전쯤에 그분이 이제 총리할 때 한번 뵌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총리였는데 다시 또 총리 지명을 하더라고요. 시간은 상당히 많이 지났는데 대통령도 여러 사람이 바뀌었는데 다시 총리가 됐다. 뭐 그만큼 이제 구관이 명관이다. 그러니까 이제 검증된 인재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대목이 있죠. 그런데 한덕수 총리 지명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 첫 번째는 대외적인 이미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인사는 대국민 메시지거든요. 내가 누구랑 일을 하겠다라는 것을 통해서 국정 운영의 중심을 어디에 두겠다. 이걸 이제 보여주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한덕수 총리 후보자의 경우에는 경제 통상 전문가예요. 김대중 정부 때는 이 대통령 경제수석을 지냈고요. 그 다음에 노무현 정부에서는 국무조정실장, 경제부총리를 거쳐서 국무총리를 지냈고,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는 주미대사, 그 다음에 이명박 정부 말기와 박근혜 정부 초기에는 경제 5단체장이라고 하는 무역협회장을 지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살아온 쭉 이력을 보면 경제와 통상 분야에서 계속 일을 해왔거든요. 노무현 대통령 때 한미 FTA를 체결할 때 굉장히 반발이 심했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반발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대통령은 한국 경제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FTA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밀어붙였거든요. 그 밀어붙이는데 이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그래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얘기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한덕수 총리 후보자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일화가 있는데, 우리나라 관용차 있잖아요. 장관, 차관, 뭐 이렇게 총리, 이런 사람들이 타는 자동차는 대통령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국산차였어요. 그런데 국산차만 타고 어떻게 해외에 나가서 우리 차를 좀 사달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그러면 그 나라에서도 국산차만 타겠다 이러면은 우리나라 자동차를 팔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외제차로 자신의 관용차를 바꾼 1호예요. 그러니까 국민 정서에는 약간 뭐 거부감이 있을 수 있지만, 통상을 더 많이 하려면, 우리나라 자동차를 외국에 더 많이 팔려면 우리나라 그 고위 관료들도 외국 자동차를 좀 탈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당시 이제 스웨덴 자동차 볼보로 바꾼 일화가 있는 사람이에요. 첫 번째는 대외적으로 윤석열 당선인이 이제 검찰에서만 오랫동안 이 근무를 해왔기 때문에 경제를 잘할 수 있을까, 약간 이런 의구심이 좀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이미지가 좀 있죠. 네. 경제를 잘 모르신다.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보완해줄 윤석열 국정팀의 이 수장으로 한덕수 총리를 모심으로써 경제 통상 전문가와 함께 윤 당선인이 일을 하게 된다라면, 윤 당선인은 경제 잘 모를 수 있지만 한덕수 총리가 잘 보좌를 하면 한국 경제 앞으로 괜찮아지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뭐랄까요, 심리적 안정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대외적 그 대국민 메시지로서 이 경제 전문가를 모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뭘까요? 뭔가요? 아마 실무적으로 검토를 많이 했을 텐데, 총리 후보자는 다른 장관 후보자하고는 좀 다릅니다. 다른 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하고 만약에 국회에서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을 하지 않더라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어요. 그렇죠. 반대를 무릅쓰고 그렇습니다. 할 수도 있지만. 네, 뭐 문재인 정부에서 그런 일이 워낙 많았죠. 그런데 총리는 좀 달라요. 총리는 국회의원들이 인준 투표를 합니다. 찬성, 반대. 그래서 이 재적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총리로 지명이 안 돼요. 지명이 안 되면 이제 총리 서리로 있거든요. 인사청문회가 끝났는데 국회에서 인준을 받지 못하면 총리 서리예요. 과거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김종필 총리가 총리 서리로 한 6개월 정도 있었어요. 이제 국회에서 통과를 못 받아서. 이번에도 지금 여소야대 아닙니까? 그렇죠. 대통령은 윤석열 당선인이 이제 대통령에 취임을 하겠지만 국회는 여전히 더불어민주당이 과반을 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이 끝까지 반대를 하면
총리 서리를 결국 못 대고 낙마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한덕수 총리는 어느 때 국무총리를 했다고요? 노무현 대통령 때 총리를 했고, 김대중 대통령 때 이 대통령 경제수석을 했고, 이명박 대통령 때도 이 주미대사를 지냈기 때문에 이분은 여야 진영과 상관없이 일을 잘하는 테크노크라트다. 이런 사람을 만약에 앞으로 야당이 될 더불어민주당이 인준을 거부했다. 그러면 이제 국민들이 볼 때, 아, 이거 야당이 너무 심하게 발목을 잡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국회에서의 총리 인준까지 감안한 총리 발탁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새 정부도 이제 첫 출발을 좀 순조롭게 해야 되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첫 인사인데, 그렇죠. 총리가 국회 문턱을 못 넘어서 서리로 남아있거나 아니면 만약에 그 부결이 되면 대통령 당선인으로서는 굉장히 큰 정치적 부담을 져야 되니까 능력도 있으면서도 또 국회 인준이 가능한 사람, 또 이분 출신이 이 전북 전주거든요. 그러니까 호남 출신이니까 더불어민주당의 어떤 텃밭이 호남 아닙니까? 그 지역 출신의 총리 후보자를 더불어민주당이 거부한다. 이렇게 되면 6월 1일 날 있는 지방선거에서 약간 악영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정무적인 판단까지 감안한 이 총리 발탁 아니냐, 이런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근데 본인께서는 이제 고사를 여러 번 하셨다고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걸 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장제원 그 당선인 비서실장이 삼고초려를 해서 총리로 모셨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당선인의 뜻이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게 있으니 한번 좀 응해 주십시오. 또 총리 그 수락을 좀 해 주십시오. 이런 요청을 장제원 실장이 한 번 가서 오케이 한 것 같진 않아요. 이제 고사한 이유도 좀 어느 정도 그 드러난 것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70대 초반이기 때문에 이제 뭐 나이가 많은 것도 고사한 이유였다고 하고요. 이제 후배들이 할 때가 됐다라는 거죠. 또 다른 이유로는 아마 이제 이 국정 운영에 대한 큰 부담도 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0.73%의 간발의 차이로 대통령에 당선했기 때문에 이 조금만 국정 운영을 잘못해도 바로 국민 여론이 나빠질 가능성이 커요. 그런데 대통령은 임기가 있기 때문에 못 바꾸지 않습니까? 그런데 총리는 국민 여론이 나빠지면 언제든지 바꿀 수 있거든요. 이런 점에서 보면 한덕수 총리가 물론 이제 뭐 잘하겠다라는 자신감도 있을 수 있지만 그만큼 이제 부담감, 책임감이 워낙 크다 보니까 처음에 한두 번은 좀 고사를 한 것 같아요. 언제 그 허락을 느꼈을 것 같아요? 그 본인한테 얘기를 들어야 되겠죠? 인사 검증에 동의를 해줘야 돼요. 세 번째 찾아갔을 때는 인사 검증에 동의를 하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인사 검증에 동의를 했다는 것은 만약에 총리 후보자로 지명이 되면 맡을 의사가 있다. 이것을 이제 간접적으로 피력을 한 것이죠. 이제 새 정부의 아무래도 첫 총리이시다 보니까 한덕수 내정자에게 거는 기대와 또 우려가 있을 것 같아요. 정 기자는 어떤 점에서 좀 기대가 되나요? 경제 관료 출신이시니까 네.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경제적인 측면에 있어서 불안정한 요소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을 좀 잘 해결을 해주시고 정리를 잘 해주셔서 이렇게 좀 어려운 부분들을 잘 헤쳐나갈 수 있게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맞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국정에 참여한 오랜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을 잘 보좌할 수 있을 것이다. 요즘은 통상을 안보적인 측면에서 고려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경제도 곧 안보의 그 확장된 영역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점에서 보면 오랜 이 경제 통상 경험이 윤석열 당선인의 어떤 윤석열 정부를 잘 보좌할 수 있겠다. 이런 기대감이 큰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약간 우려가 되는 점도 있고 야당에서 비판하는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총리를 지냈던 시점이 15년 전이에요. 굉장히 빠르게 경제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거든요. 더더군다나 윤석열 정부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지향을 하고 있거든요. 새로운 정부, 디지털 플랫폼 정부에 과연 적임자냐, 이거에 대해서는 약간 이견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디지털 플랫폼 정부로 전환하는 데 있어서도 한덕수 총리가 상당히 기민하게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우려보다는 약간 기대를 가지고 봐도 좋지 않을까 하는, 뭐 이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오늘 한덕수 내정자에 대해서 저희가 좀 너무 긍정적으로만 판단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좀 우려가 되는 점은 아예 없으신 건지.
윤석열 당선인의 어떤 지명을 받아서 처음 기자회견을 하면서 뭐 여러 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첫 번째로 얘기한 것은 이제 이 튼튼한 안보였어요. 뭐 그건 당연하고 중요한 일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로 강조한 대목이 약간 우려스러운 대목이 있긴 해요. 재정 안정성을 얘기를 했거든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지금 무분별하게 이렇게 재정을 풀다 보니까 재정 안정성이 좀 위협을 받고 있다. 원론적으로 맞는 얘기예요. 저도 그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 그 얘기가 필요하느냐? 이건 저는 약간 회의적이에요. 코로나19 이후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을 빨리 회생을 시키기 위해서 이 재정을 투입해야 된다라는 국민 여론이 높았거든요. 더더군다나 윤석열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에 50조 원을 편성해서 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돕겠다고 했어요. 근데 그 얘기를 어떻게 구현할 건지 이걸 총리가 사실은 먼저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것도 필요하다라고 인정을 하면서도 재정 건전성 얘기를 하시길래 아 이것은 많은 국민들이 기대하는 것과는 조금 배치되는 거 아닌가. 어떻게 보면 윤 당선인이 하신 말씀과 상충되기도 하고. 네. 뭐랄까요. 긴 미래로 봤을 때는 필요한 얘기지만 지금 당장 먹고 살 게 없어서 이 아우성인 이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이 그렇죠. 들었을 기대하시는 때는 분들도 많고. 그 점은 좀 안타깝고 아쉬운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헤쳐나갈지 좀 지켜보는 것도 이 한덕수 후보자가 이 총리로서의 어떤 능력을 펼치는데 중요한 이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어느 정도 궁금증이 좀 해소가 되셨나요? 네, 많이 해소됐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은 이것으로 줄이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재밌고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